3월 학평 고3 독서 지문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문은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딜레마가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것, 공공재와 공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해요. 공급 주체,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공공재가 아니고 이 공공재가 가진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 공익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공공재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다시 이 공익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겠지요.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첫 번째 실체설에서는요. 말 그대로 공익의 실체가 있다. 이것이 공익이다 라고 정해져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권과 같이 딱 정해진 것이 바로 공익이다. 그러면 이때 공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원래 있는 이 절대적 가치 목록에 얘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과정설은 이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 공익이란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공익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발견해냈다고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떠한 특정 이익이라도 공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에서 특정 상황을 놓고 이것이 공익인지 공익이 아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문단에서 이렇게 공익을 결정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재 정책 정부가 세운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단락, 이 공익이 서로 충돌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실체설이든 과정설이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이 공익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충돌할 경우 혹은 비교해 봤는데 양쪽 다 대등할 경우 정부는 공익을 바탕으로 정책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정책 딜레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둘을 놓고 하나를 바로 고를 수 없는 선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정책 딜레마,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결국에는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해온 거죠. 첫 번째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한 정보 등을 확보하여서 검토해보고 하나씩 비교해보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쉽게 이야기하면 최대한 많은 정보 가지고 와서는 앉아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 모형에서 일단 사람은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딜레마 상황에서 어쨌든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봤을 때에도 좀 이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등장한 것이 만족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 좋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나쁘지 않은 거
얼른 정하는 게 낫지 않아 얘기를 하는 거죠. 만족 모형에서는 이 딜레마가 계속 지속될 경우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빨리 정하지 않으면 이 정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점점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뭘 하든 정하는 게 제일 이득이야 얘기를 합니다. 신속한 결정이 무조건 사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A안과 B안이 있다 하면 A안과 B안을 꼼꼼하게 따져서 얘가 나은지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 무조건 손해고, 우리가 운 좋게 좋은 걸 고르든 운 나쁘게 별로인 걸 고르든 이걸 빨리 고르는 순간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도 고르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느냐?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해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나머지를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일단 시장이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뭐라도 빨리 정해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문단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 딜레마가 지속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충분한 예산과 정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하자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 시간을 계속 써서 사회 전체의 비용을 낭비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합리 모형이 딜레마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만족 모형은 결국 합리 모형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글에서는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 중에서 만족 모형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뉘앙스를 보았을 때 이 만족 모형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 지문에서는 공공재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쓰는 돈에는 지방세원 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공공재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정해진 금액에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정해진 비율의 돈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정액지원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여기에 돈 써라 하고 돈 주는 방식이고요. 정률지원금이란 무엇이냐?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 공공재에 돈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50% 내줄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률지원금이란 따라서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공재의 가격이 싸게 느껴지도록 중앙정부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주는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공공재에 대한 재정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다 내려가서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아무런 지원이 없다라고 할 때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여기에서는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공공재와 사용재 어디에 쓸지 선분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재에 다 쓸 수도 있고요. 혹은 공공재에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공재와 사용재 섞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공공재에 돈을 쓴다 하면 그만큼 사용재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사용재에 돈을 쓰면 쓸수록 공공재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분 A, B를 통해서 둘이 반비례 관계이다 하는 것만 파악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 선분에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쓸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를 반영해서 이 선호에 부합하는 교점에서 돈을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A, B와 A가 만나는 교점, 균형점 E가 이 지방정부가 결정한 예산 소비 계획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를 원하니까 여기 둘이 만나는 지점만큼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구나.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하자. 공공재는 이만큼, 소비재는 이만큼 쓰는 걸로 해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돈을 더 줘요. 그러면 지역 주민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겠죠. 소비재 이만큼 사면 소비재 사는 만큼 공공재 못 사는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 똑같이 그냥 선분을 옆으로 옮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도 다시 I라는 곡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지방정부가 정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교점에서 정할 거예요. 교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비할 공공재의 양 늘어나고 소비할 사용재의 양도 똑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액지원금을 더 준다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돈을 더 많이 갖게 된다 하는 얘기죠.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인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 기본적인 재정 더 많게 튼튼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적게 버는 지역에는 더 많이 주면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정액 지원금 주었을 때 그래프 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각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일단 정액 지원금에 대한 이해는 완벽하게 되었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정률 지원금입니다. 정률 지원금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지역 주민의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대신에 공공재 값이 내려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아까는 소비재와 공공재의 가격이 1대1로 같았다고 하면 이제 0.5를 정부에서 주기로 했다. 그래서 소비재 1개 살 때 공공재는 2개 살 수 있다. 상황이 바뀐 거죠. 예산선의 기울기, 소비재 하나 쓸 때마다 공공재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기울기를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쓸 수 있는 소비재는 동일하지만 같은 돈으로 쓸 수 있는 공공재가 늘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이렇게 눕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사람들이 공공재에 돈을 쓰기로 한 비중이 더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비재와 공공재 놓고 보았을 때 공공재가 가격적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공공재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 한다면 지금은 공공재가 소비재에 비해서 훨씬 싸니까 사람들이 돈을 공공재에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돈 쓰는 건 똑같은데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 돈이 공공재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그 지역사회에 공공재가 더 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단락 읽으면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앞서
2문단과 3문단에서 열심히 정률 지원금이 정액 지원금보다 공공재 생산 유도에는 훨씬 낫다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4문단에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실증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주고 비교를 해봤더니 정액 지원금을 주니까 예상한 것과 달리 추가로 더 받은 돈을 공공재에 더 많이 쓰더라. 무슨 이야기냐? 이론상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는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 변화하겠죠. 그래서 번 돈을 공공재도 조금 쓰고 소비재도 조금 쓸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더 줬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돈도 다시 공공재 조금 쓰고 소비재 조금 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에서 돈 줬네? 그러면 그 돈을 공공재에다가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끈끈이 효과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률 지원금을 줘야 할지 정액 지원금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정부의 지원금 문제를 다시 딜레마 상황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론상으로는 공공재, 소비가 늘게 하는 데에는 정률 지원금이 정액 지원금보다 나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 정액 지원금이 가끔은 더 나을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공공재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주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은 가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서 벗어나오기 위해 만족 모형에 따라 빨리 정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보러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 한번 보면요. 가의 기역과 니은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가의 기역은 합리 모형, 니은은 만족 모형에 해당을 하네요. 그리고 두 모형을 통해서 나를 이해를 해보면 첫 번째,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 방식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리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들이 이러한 적절성 따져가면서 가장 좋은 방식을 찾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일단은 충분한 정보가 갖춰지도록 검토 시간을 무한대로 늘린다 되어 있는데 합리 모형은요. 우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요. 이 인과관계의 적절성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결국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질 때까지 일단은 결정을 미루고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 한 다음에 계속 고민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2번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정액 지원과 정률 지원 각각 이렇게 했을 때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전에 일단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만족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어쨌든 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다. 그리고 4번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능률적인 자원 분배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 시장에서의 자원 분배 고려하여서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만족 모형에서는 정확한 결과 모르더라도 무조건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신속한 결정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느냐? 어떤 결과이든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방안을 고르든,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다가 아무거나 고르든 결국 수습은 누가 해준다? 시장이 다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믿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번이 잘못된 설명인 걸 알 수가 있죠. 만족 모형에서는 시장을 믿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5번.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효과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연되어서 결국에 사회 전체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우선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거 정확하게 결정하는 거 시간 아무리 좁아도 답 안 나오고요. 결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결정 못해서 그 시간 낭비만 하고 손해만 불러오게 되니까 완전 이상한 것만 아니면 시장을 믿고 고르자.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문제. 나의 그림,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1번, 점 2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기본 상태네요.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되어 있는데, 그래프 보면 이 선분 A, B는 지원 없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공공재와 소비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거 지방정부가 결정을 해서 공공재 이만큼, 소비재 이만큼 소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이 정률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각각의 경우 균형점부터 찾아야겠죠.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많이 주는 정액 지원금 경우에는 직선이 기울기 변화 없이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점 2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가 싸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AG의 형태로 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때의 교점 2 여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용재 지금 2가 조금 더 위에 위치한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왜 그렇나요? 사용재, 공공재 둘 다에 조금씩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재보다 공공재가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사용재에는 돈 잘 안 쓰고요. 공공재에 돈 많이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재 기준으로는 정액이 더 값이 크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공공재의 소비는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B만큼 늘어나고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M만큼 늘어난다 되어 있는데요. 방금 두 균형점 봤죠? 그리고 정액 지원금 요만큼 늘어나지만 정률 지원금 가성비 좋아졌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선분 AG로 이동한다 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정부에서 공공재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재가 싸게 느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선 같은 금액의 소비재 대비 공공재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서 이렇게 직선 그려지게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5번 점 E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E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지만 이것이 지역 주민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점 B와 점 E 각각 확인을 해보면요.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당연히 가성비 좋은 점 M에서 공공재 더 많이 써요. 하지만 지역 주민의 소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놓고 보았을 때는 점 E, 정액 지원 받아서 돈 더 많이 쓸 때가 더 많죠. 오히려 점 E에서는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소했음을 나타내는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문제,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해서 보기에서는 우선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10억 원을 벌면요. 이때 이 10억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공공재에다가 쓴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그냥 10억 원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돈을 공공재에다가 2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10억 원 늘어나도 중앙정부가 준 돈은 공공재에 조금 더 많이 쓴다 하는 거 본문에서 끈끈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선지를 보면 1번 보기의 사례는 직접적인 소득 증가 때보다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되어 있는데 소득 10억 원보다 10억 원 교부되었을 때 더 많이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다. 그리고 2번 보기의 사례는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이론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그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 보면 그대로 똑같은 효과 불러오지 않고 예상과는 다르게 소비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3번 보기의 사례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은 금액 역시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함을 보여주는군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억 중에서 공공재에 쓴 금액 역시 어쨌든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는 맞죠.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4번 보기의 사례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의 기본적인 재정 기반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되어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준다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걸 그냥 어렵게 이야기한 겁니다. 4번도 적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보기의 사례는 정액 지원금이 정률 지원금보다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임을 보여주는군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보기의 사례는 지금 예상과 다르게 정액 지원금이 공공재 소비를 좀 더 촉진시킨다 하는 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률 지원금을 주었을 때에는 공공재 소비 얼만큼 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을 놓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3월 학력평가 독서 두 번째 지문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